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정지돈. 가장 극심한 불평등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다. 피터 틸. 피노키오 되기. 이것은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의 두뇌 인지센터 소장 vs 라마찬드란이 고안한 실험이다. 몇 가지 지시사항을 따르면 너는 약 절반의 확률로 코가 60cm 정도 늘어난 것처럼 느낄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의자 2개를 마주보게 배열하고 너와 A가 앉는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 B가 너의 옆에 서 있는다. 이제 너는 B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가린 후 맞은편에 앉아있는 A의 코를 집게손가락으로 두드린다. 톡톡, 톡톡. 그 리듬에 맞춰 B 역시 너의 코를 두드린다. 톡톡, 톡톡. 여기서 중요한 건 코를 두드리는 리듬이 완벽히 동기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만 하면 1분이 지나지 않아 너는 코가 늘어난 것 같은 강렬한 환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뇌는 너의 손끝에서 코를 두드리는 감각과 코끝에서 느껴지는 감각 사이에 일어나는 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코가 맞은편에 A가 있는 위치까지 늘어났다고 추리한다. 라마찬드란 박사는 설명한다. 적당한 감각 자극만 있으면 우리가 평생 구성해놓은 어떤 지식들은 단 몇 초 만에 부정될 수 있다. 나는 여자친구인 모어와 함께 이 실험을 했다. 그녀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밌는 걸 보여줄게. 모어가 평소처럼 갈색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다. 그녀가 내 눈을 가렸을 때 나는 아주 조금 성적 흥분을 느꼈지만 실험은 그것과 상관없었다. 실험이 끝나고 난 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신기하긴 한데 이걸 왜 한 거야? 모어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몸과 마음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야. 몸은 의식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고깃덩이에 불과해. 모어는 유연하고 긴 몸을 제규어처럼 쭉 펴며 말했다. 그녀의 동작에 따라 풍성하고 긴 머리칼이 아래 위로 출렁였다. 알겠어, 진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가르치려 드는 모어의 태도는 맞듣지 않았지만 나보다 아는 게 많으니 별 수 없었다. 어쨌든 모어는 이번에도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줬다. 이 깨달음이 어디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모어는 가르치고 나는 배운다. 이것이 우리가 연인 사이를 유지하는 암묵적인 프로토콜이었다. 니혼다이라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 다이라는 산간의 평지를 뜻한다. 니혼다이라는 시즈오카현의 우도산에 있는 구릉지로 이곳에 오르면 후지산과 태평양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일본 최고의 명승지 중 하나로 4세기경 야마토 왕조의 혈통이자 고대 전설의 영웅인 야마토 다케루가 사가미의 난을 평정하고 올라 사방을 둘러본 장소로도 유명하다. 전후에는 호텔이 들어섰고 긴 시간 성업했지만 기후재난 이후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었다. 크리오로스 재단이 호텔을 매입해 연구소 겸 재단시설로 리모델링한 건 9회 전의 일이다. 모어는 평소와 달리 상기된 표정으로 니혼다이라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크리오로스는 냉동 보존술과 마인드 업로딩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니혼다이라는 아시아 고객을 위한 지점이었다. 그녀와 나는 파운데이션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랐다. 한겨울이지만 도로변에는 낙엽이 수북했다. 회색 하늘에서 가끔 오싹한 바람이 불었고 차창 위로 나뭇잎이 떨어졌다. 나는 모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소한 명사들이 난무해서 뭐가 뭔지 헷갈렸지만 대충 알 것 같았다. 그러니까 냉동인간을 만드는 기업에서 일본의 호텔을 매입해 연구소로 쓴단 말이지? 너무 단순화했지만 비슷해. 모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정은 전적으로 모어의 계획이었다. 나는 끌려오다시피 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묻지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더 정확히는 모어가 이곳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대해선 출발 전에 단 한 번 설명했을 뿐 그 뒤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나도 더 캐묻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어가 내게 해준 이야기는 비현실적이었다. 침대에 누워 연인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말이야. 진짜 웃기지 않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라고 할 법한 그런 이야기.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은 꿈이 아니다. 싸락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입김을 불면 차창에 서리가 꼈다. 차가 커브를 틀자 거대한 갈색 기둥에 길고 낮은 건물이 보였다. 모어는 파운데이션에 죽은 남편이 냉동 보존되어 있다고 말했다. 새해에 그를 부활시킬 예정이었다. 오늘은 12월 29일이다. 그러니까 3일 후면 내 여자친구의 전 남편. 아니, 이혼한 건 아니니 남편이 돌아올 예정이었다. 죽음에서 말이다. 여기 사람들은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석 연구원인 닥터 쉬멜이 말했다. 그는 수치 적은 붉은 머리를 뒤로 빗어넘긴 중년의 백인 남자로 덩치가 내 2배는 되었다. 반면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동안이라 차분하게 말을 하는 와중에도 장난기가 감돌았다. 나와 모어는 파운데이션의 접견실에 앉아 닥터 쉬멜의 설명을 들었다. 모어와 쉬멜은 꽤나 친숙한 사이처럼 보였다. 만나자마자 볼키스를 하더니 살갑게 안부를 주고받았다. 접견실은 파운데이션 전체가 그렇듯 미래주의적 건축과 일본 특유의 젠 스타일이 혼합된 인테리어였다. 금속 재질의 벽과 크롬 장식 가구, 유리창 밖에 일본식 정원에선 물이 졸졸 흘렀다. 오리엔탈리즘과 기술 만능주의에 물든 인종차별주의자가 집을 꾸미면 딱 이런 모습일 것이다. 저희는 환자라고 합니다. 쉬멜의 설명에 따르면 냉동인간들은 잠시 쉬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법적으로 선고된 죽음은 이곳에선 의미가 없다. 비록 그들의 심장은 정지하고 머리는 몸에서 분리되어 커다란 알루미늄 원통 안에 보관되어 있지만 말이다. 머리가 분리되었다고? 모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관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두부만 따로 냉동시켰다. 간혹 전신을 보관했다가 부활하려는 환자들이 있긴 했지만 파운데이션은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여전히 몸에 집착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쉬멜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곤 헬스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잠자코 있었다. 쉬멜이 웃을 때마다 잔잔히 요동치는 흉근이 보였다. 어쨌든 우리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쉬멜은 말했다.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완비되었고 훌륭한 계약 조건 덕분에 순서가 앞으로 당겨졌다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와 나는 좋은 친구이기도 했으니까요. 모어가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쉬멜을 봤다. 쉬멜이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모어의 손을 잡았다. 그가 돌아올 거야. 쉬멜이 말했다. 감동적인 귀환의 예고였다. 나는 가만히 그 꼴을 지켜봤다. 모어가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크게 한번 털었다. 그녀의 풍성한 머리칼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흔들렸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될까? 간단한 서류 작성과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며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익숙한 일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쉬멜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생각했다. 익숙한 일이 아니라고? 퍽도. FM2080 모어의 남편인 FM2080은 유명한 수학자다. 25살에 필즈상을 수상한 그가 시상식에서 한 연설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옷을 입은 그는 단상에 올라 군중을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옹성대기 시작하자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요요를 꺼내 던졌다. 요요는 중력을 거스를 때마다 형광빛을 번쩍였다. 소문에 의하면 오버 언더마운트라는 고급 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 내 친구인 유리는 이 일화를 듣자마자 FM2080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인데? 관종? 눈치 빠르네.
멀쩡한 이름을 FM2080이라는 파일명 비스무리한 걸로 바꿨는데 관종이 아니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쓴 자신의 프로필에 따르면 나에 의한, 나의 프로필을 위한 나의 프로필. 그는 사람들과 교류를 거부하는 은둔형 수학 천재로 뉴욕의 쿠랑 연구소에 있을 때에는 브루클린 비치의 빵집까지 걸어갈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았다. 고층 건물에 있는 연구소에서 워싱턴 스퀘어를 내려다보며 유리창에 공식을 휘갈겨 썼고 세상 만사와 자신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을 체험할 뿐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그가 쓴 소설도 읽었다.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를 배경으로 기술의학자들이 문명이 생긴 이래 죽은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내용이었다. 수학자인 그는 자신의 전공을 발휘해 메소포타미아 이후 전 세계의 모든 사망자 수를 계산했다. 49억 7,482만 5천... 뭐라나. 그게 무슨 내용이야? 유리가 물었다. 글쎄, 유토피아 소설이래. 디스토피아가 아니고? 나야 모르지. 유리가 혀를 끌끌 찼다. 공부를 너무 해서 맛이 간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수학자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자살했어. 무슨 프랑스 이름이 붙은 난제를 증명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했대? 안 됐네. 친한 사람이었어? 아니, 지금은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하고 있어. 뭐? 어떻게? 그 사람도 부활했어? 아니, 창밖으로 뛰어내렸는데 마침 공사 중이라서 안전망이 있었대. 그러니까 너도 너무 당황하지 마. 뭐 같은 여자랑 만나려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네가 전 남편보다 나은 점도 있잖아. 뭐? 살아있다는 거? 몰랐네. 나한테 그런 장점이 있는 줄. 나는 전화를 끊고 FM2080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 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꼼꼼히 찾아본 건 처음이다.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유명인이라는 건 신경 쓰이는 일이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모어는 경고하듯 FM2080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전에 사귀었던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걸 속 좁게 의식하는 타입은 아니지? 물론 아니지. 아님.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사이라는 걸, 모어의 첫사랑이 FM2080이고 그를 따라 모어도 이름을 모어로 개명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게 모어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매혹적인 사람이었다. 그녀와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고 뭔가를 따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모어가 FM2080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얼마나 특출난 사람인지 지나가듯 말할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 대단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속 좁게 굴지 말자. 이터널 라이프. 니온다이라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에 방문한 환자의 가족과 친지들은 이곳의 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부활의 과정과 만남의 시간 동안 스파와 라운지바, 레스토랑과 수영장, 후지산이 보이는 정원과 히노키탕에서 몸과 마음을 녹이며 충실하고 온전한 교류를 완성하길 바란다는 게 파운데이션의 설명이었다. 파운데이션의 정책에 따라 모든 고객에겐 인당 하나의 방이 배정되었다. 나와 모어는 방을 따로 썼다. 도착 이후 모어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준비할 게 많다고 했다. 죽은 남편과 9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니까 어련할까 싶어 뭐라고 하진 않았다. 내 걱정을 눈치챈 모어는 달래듯 말했다. 필요한 절차가 있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많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마련해야 한다는 거였다. 이를테면 FM2080은 사망자인가 아닌가, 사망 신고를 한 것처럼 부활 신고도 해야 하나, 국가는 보존과 부활에 필요한 의료 절차를 허가했는가, 했다면 어디까지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 윤리적으로는 어떨까? 대중들을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나? 닥터 슈멜은 이미 부활인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국에 압도적으로 몰려있긴 하지만 최근엔 라틴 아메리카와 호주에도 사례가 생겼다. 라틴 아메리카의 부활인들은 얼마 못 가 다시 죽었어요. 건강 문제였나요? 슈멜은 고개를 저었다. 라이벌 조직에 살해당했어요. 마약왕이었거든요.
이 경우는 뭐라고 해야 할까? 부활인을 죽이면 그건 살인일까? 단지 프로그램 삭제나 동물학대 같은 문제일까? 하지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를 어떻게 죽였나 하는 것이었다. 부활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몸과 머리를 지닌 유기체일까? 아니면 차가운 금속 로봇에 뇌만 들어있는 사이보그일까? 그것도 아니면 단지 뇌의 작동 방식을 재현한 프로그램? 어떻게 죽였지? 플러그를 뽑았나?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이 모든 의문을 모아와 나눌 순 없었다. 말했다시피 그녀는 너무 바빴다. 게다가 묻기엔 자존심이 상했다. 나는 최대한 무심한 척, 담담한 척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이런 일로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고. 연인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귀환은 기쁜 일이다. 그가 요절했을 때 아파했던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질투하고 토라질 게 아니라 이해하고 위로해야 한다. 지금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고 그녀 곁에 있는 사람은 나니까 내가 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녀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일까? 왜 그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호텔에는 우리 말고도 서너 그룹의 방문객이 더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바에서 종종 사람들을 마주쳤다. 그들 역시 가족이나 연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졸탄을 만난 건 호텔 6층에 있는 라운지바 이터널 라이프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칵테일 이름은 죽음 충동. 백인 상류층 남성인 프로이트는 살아있었다면 분명 영생을 택했을 것이다. 최소한 죽음 충동 같은 이상한 개념은 안 떠올렸겠지. 나는 바텐더와 시시풍덩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 모습을 본 졸탄이 말을 걸었다. 부활인이 죽는 것보다 부활인이 누군가를 죽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졸탄이 말했다. 그는 나보다 머리 2개는 더 큰 거안이었다. 짙은 금발머리에 금발 눈썹, 단단한 턱과 푸른 눈, 목에는 눈동자만큼 푸른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파운데이션에서 마주친 게 아니라면 나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알고 보니 실제로도 그랬다. 졸탄은 몬터레이의 저택에 살며 주말마다 뉴욕 서턴 플레이스의 별장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억만장자였다. 오래전에 FM2080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졸탄이 육중한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저는 없어요. 물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졸탄은 푸른 눈을 가만히 뜨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 눈동자 속에 FM2080이 있기라도 한 듯. 알고 싶어요? 조금? 훌륭한 사람이었죠. 거의 예수급. 내가 말문을 잃고 고개를 주걱거리자 졸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항공모함 같은 손으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 농담이에요. 그는 재수없는 새끼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 같은 여자가 왜 그 자식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쪽이 훨씬 나은데 말이야. 졸탄이 내게 찡긋하며 윙크를 보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자식 뭐지? 졸탄의 회고에 따르면 삶은 냉혹하고 무자비했고 세상은 광풍이 몰아치는 거친 광야였다. 어디 하나 기대거나 숨거나 손 뻗을 곳 없는 장소.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뒤로 서너 걸음 밀려나야 하는, 자신 없으면 땅을 파고 기어들어가 시체처럼 제 살을 파먹으며 살아야 하는 곳. 약자들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광야엔 땅 아래에서 신의 구원만 기다리는 좀비들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뒤로 굴러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유형의 사람이었고 기어코 앞으로 나아갔지요. 라고 그는 말했다. 졸탄과 나는 어느새 바를 나와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눴고 추위가 뼈에 스미기 시작하자 졸탄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미니바의 위스키를 모두 꺼내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졸탄의 부모는 러시아의 에너지 재벌로 정부의 탄압을 피해 런던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에는 제3세계의 상수도 사업에 투자해 거금을 벌었다고 했다. 일찍이 영국을 하품나는 국가, 왕정과 신정을 믿지도 버리지도 못하면서 그 자신의 모순 때문에 이죽되는 법만 배운 못생긴 웨인 루니들의 나라라고 생각한 졸탄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UC 버클리에서 심리학을,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배웠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체 어느 지점에서 세상이 거친 광야라는 비유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었고 치사량에 근접하는 위스키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지만 광야는커녕 아우토반을 자율주행차로 달리는 것 같은 인생만 이어졌다. 하지만 졸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겉보기만 그렇지 자신의 내면은 오래전에 산산조각 났다는 거다. 성공한 부모의 압박,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부 서클에 받아주지 않는 와스프들, 그의 훤칠한 외모를 대놓고 경멸하는 실리콘밸리의 너드들과 상류층 백인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는지. 아무튼 그가 냉동보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안식처인 사랑하는 네털리가 불치병에 걸리고 난 뒤였다. 아내였어요? 내가 물었다. 졸탄이 눈살을 찌푸렸다. 사랑하는 네털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럼 제 반려견이었어요. 졸탄은 네털리를 안락사시켰다. 그녀가 죽자마자 파운데이션에서 나온 기술자들이 두개골을 절개하고 뇌를 확보한 뒤 대동맥과 대정맥에서 혈액과 체액을 뽑아내고 항결빙제를 채웠다. 결국 그녀는 부활했어요. 졸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여주더니 덮개를 달칵 열었다. 펜던트 안에는 엄지손톱만한 액정이 있었는데 액정 안에는 물결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입자들이 보였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네털리의 전체를 부활시킬 생각이었다. 튼튼한 네 다리와 윤기나는 황금색 털, 축축한 코와 아래로 축 처진 두 눈. 그러나 졸타는 부활에 대해 공부할수록 육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정신이었다. 우리 정신의 엑기스를 보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부활할 수 있다. 심지어 나무나 꽃 속에도 정신이 깃들 수 있다고 졸타는 말했다. 정신의 엑기스는 정보고 DNA는 정보들의 배열이기 때문에 기존의 DNA에 다른 정보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존재를 새기는 것이다. 일종의 빙의 같은 거죠. DNA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어디든 빙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냉동 보존은 왜 해요? 부활을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일단 부활만 하고 나면 각자 의사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졸탄이 말했다. 우리 정신의 엑기스를 재설계하려면 단지 뇌 스캔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노봇을 뇌에 삽입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구조를 파악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했다. 이 과정을 살아있을 때 할 방법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입자를 출력 장치에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네털리를 만날 수 있어요. 졸탄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 이런 거라면 부활한 생명을 그 전과 동일한 개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FM2080의 뇌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해도 그건 재현된 프로그램일 뿐 진짜 예전의 그는 아니지 않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졸탄이 웃으며 말했다. 만약 그의 기억 역시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를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졸탄은 물었다. 부활한 그가 목소리도 얼굴도 전과 다르지만 아무도 모르는 모어와의 기억을 정확히 떠올릴 수 있고 되살아난 스스로를 인지한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건 다르죠. 몸이 다르면 존재도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은요? 전신 성형을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고로 뇌에 손상이 생겨서 성격이 전혀 달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인가요? 나를 나로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졸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에 설치된 스크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방에 불을 껐다.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네털리를 만나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가 펜던트를 분리해서 스크린에 삽입했다. 나는 어둠이 내린 호텔방에 앉아 반질반질한 스크린 속의 암흑을 바라봤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더니 혀를 내민 골든 리트리버가 나타났다. 불러봐요. 졸탄이 스크린 옆에 서서 내게 말했다. 뭐를? 네털리를요. 나는 소파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스크린을 바라봤다. 네털리는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스크린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움직임에 따라 커지며 작아졌고 가끔은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뭉치기도 했다.
네털리? 내가 무릎을 꿇고 손뼉을 치며 부르자 네털리는 내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컹컹 짖으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스크린 속에 보이지 않는 풀밭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둠을 뚫고 힘차게 달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네털리를 안는 신용을 했다. 손은 허망하게 허공을 휘저었지만 네털리는 꼭 내가 옆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볼을 비비적대고 있었다. 졸타는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몇 번을 봐도 눈물이. 졸탄이 말했다. 그는 소파에 앉더니 말을 이었다. 며칠 뒤에 아내를 만날 겁니다. 그녀가 부활하기로 했어요. 아내도 불치병에 걸렸었어요? 아니요. 졸탄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살했어요. 사이코패스 아니야? 졸탄의 이야기를 들은 유리가 소리쳤다. 나는 전날 밤의 숙취로 침대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유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자살한 사람을 부활시키다니 미친놈이네. 졸탄은 아내가 왜 자살했는지 이유를 들어야겠다고 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삶이었는데 천국 같은 몬터레이의 저택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던 금발 미녀인 그녀가 왜 자살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다. 나는 이해할 수 있을 듯? 유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모든 게 여전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미래는 점진적으로 다가온다. 과거엔 SF에 나왔던 화상 전화가 현실화되어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처럼 여러 조짐이 생활 속에서 감지되고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문제가 달랐다. 아니면 나 혼자 사태를 몰랐던 걸까? 이미 과학기술은 죽음을 극복했고 세상은 무덤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가득한데 나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걸까? 검색해보니 올해까지 부활인은 총 98명이래. 각국에서 이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민간의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고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위도 일어났다. 부활의 혜택을 서민층과 소위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 활동가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을 벌였다. 한편에선 죽을 권리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자연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오만을 경고하며 크리오로스의 액체질소 운반 트럭에 화염병을 던졌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유리가 물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어젯밤에 본 네털리를 생각했다. 네털리는 스크린에 존재했지만 그래픽이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엔 지나치게 생생하고 자율적이었다. 그렇지만 네털리에겐 몸이 없었다. 꼭 손에 닿을 듯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졌지만 네털리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철학자 브라이언 켄트웰 스미스는 거리감은 그것을 향한 행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단지 물리적인 요소만으로 거리감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을 향한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나보다 죽은 FM2080이 훨씬 더 모어의 곁에 있는 것처럼. 모어는 FM2080의 체온을 느끼고 있을까? 나는 혼돈 속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네털리가 내 품에 안겨 뜨거운 숨을 내뿜었다. 나는 온몸으로 네털리의 체온을 느꼈다. 시간과 정신의 방. FM2080은 인종과 국가, 혈통의 역사에서 자유롭기 위해 만든 이름입니다. 정체성은 문화에서 기인하지 않고 개인 고유의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인, 베트남인, 벨기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화성에서 왔다. 나는 부분적으로 달에 거주하고 암흑물질과 함께 사유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터뷰 속의 FM2080은 병이 말기에 이르러 성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기계장치를 빌려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내용이 더 터무니없이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병마와 싸우며 부활을 준비하는 그는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적 그리스도 같기도 했다. 불멸의 위험성에 대해 묻는 사회자에게 FM2080은 간단히 되묻는다.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합니까? 살기 위해 싸워야 합니까?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병입니다. 그는 FM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 대대로 FM의 이름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바깥,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 걸쳐 사는 최초의 인류입니다. 태초에 FM2030이 있었고 저는 5번째 FM이자 최초로 부활에 성공하는 FM이 될 겁니다. 파운데이션에는 부활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 오랑주리 미술관처럼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이 장소를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 부른다. 이름을 제안한 사람은 FM2080이었다. 그는 스스로가 만든 장소에서 부활하는 셈이다. 닥터 슈멜은 부활인의 안정과 부활인과 만나는 사람들의 안정을 위해서 시간과 정신의 방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부활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전해졌지만 아직 인간의 정신에, 우리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철저히 관리되고 조율되어야 한다. 시간과 정신의 방에는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닥터 슈멜이 말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은 어디에서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슈멜이 비밀 유지 각서를 내밀었다. 나와 모어는 각서에 사인을 했다. 비밀 유지는 부활이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인정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슈멜은 북미에선 이르면 2년 안에 법이 통과될 거라고 봤다. 대단한 사람이 부활할 예정이거든요. 슈멜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난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은밀한 척 연기를 하는 거였지만 장난스럽다기보다 진짜로 음험해 보였다. 누구의 부활을 준비하길래 저러지? 예수? 히틀러? 제가 다 두근거리네요. 그럼 어서 FM2080을 만나러 가시죠. 모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흰 얼굴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빛났고 정성스럽게 드라이한 갈색 머리칼은 윤기가 넘쳤다. 나는 그녀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크롬 장식의 차가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기 전 모어가 뒤를 돌아봤다. 갔다 올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모어는 주춤하고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데니얼 데닛은 인류 최초로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전적으로 필요에 의해 그렇게 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지하 1.6km 지점에 박힌 핵탄두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이다. 이 핵탄두에는 오로지 뇌에만 영향을 주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데닛은 뇌를 완전히 적출한 뒤 극초소형 전파 송수신기를 뇌와 텅 빈 두개골 속의 신경 말단에 설치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뇌와 신체에 입출력되는 어떤 정보도 유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다시 말해 뇌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휴스턴의 생명 유지 장치 속에 있고 신체는 털사의 지하 동굴 속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이 끝난 데닛은 연구자들의 안내에 따라 유리 탱크 속에 둥둥 떠있는 자신의 뇌를 봤다. 저기 잘 있는 게 보이죠? 수석 연구자가 말했다. 모든 절차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석 연구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데닛을 둘러싸고 박수를 쳤다. We did it! 데닛은 똥덩어리처럼 액체 속을 부유하는 자신의 뇌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저 안에 있는데 저 안에 있는 나를 보는 나는 여기에 있다. 데닛은 의문을 떨칠 수 없었고 수석 연구자에게 물었다. 연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대답했다. 두 곳 모두에 있죠. FM2080은 부활하자마자 데니얼 데닛의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했다. 정신이 돌아온 그는 홀로그램으로 복원된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닥터 슈멜을 비롯한 파운데이션의 직원들이 물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귀환을 축하합니다. 2번째 생일이네요. FM2080은 몸이 무척 가볍다는 생각을 했고 공중공중 제자리에서 점프를 했다. 이것은 홀로그램 부활인들의 첫 번째 행동 패턴 중 하나였다. 신체의 감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신은 갈 곳을 잃고 혼돈에 빠진다. 그러니 정신이 정신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을 만들기 전까지는 환상지와 유사한 종류의 가짜 신체 감각이 필요했다. 부활인들은 꼭 팔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팔을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보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그곳에 내 신체가 있다는 형용 불가한 감각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튼 FM2080은 슈멜을 만나고 모어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존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인터뷰에서 봤던 것과 달리 무척 차분했고 재수없다는 졸탄의 말과 달리 예의 바르고 상냥했다. 그는 엉거주춤 서 있는 나를 자리로 안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교수이며 강연자였던 사람답게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흥미진진했다. 죽음에서 부활한 여자친구의 전 남편의 홀로그램에게 갑자기 강의를 듣는 이 상황이 터무니없었지만 모든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나와 FM2080은 종종 웃음을 터뜨리며 대화를 나누었다. FM2080은 불멸이나 영생에 조금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다뇨. 그가 TV 인터뷰에서 말한 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종의 도발이자 과장일 뿐 실제로 불멸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주도 언젠간 수명을 다할 겁니다. 단지 우리의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것뿐이죠. 수명의 길이란 상대적인 거예요. 나무의 수명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100년, 200년의 삶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1000년도 그저 시간에 불과하게 되겠죠. 하지만 영생?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기계장치는 유기체보다 연약합니다. 인간보다 오래 쓰는 기계를 본 적이 있나요? 나는 계속해서 부활하면 영생할 수도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정신을 백업하고 장치를 옮겨가며 홀로그램이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면? FM2080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파운데이션에서 나를 모사해 만든 가상 존재라면 어떨까요?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가상 존재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지. FM2080은 지금 상황이 재밌다는 듯 휘죽거리며 말을 이었다.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저도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영생이니 불멸이니 이딴 이야기는 다 엿먹으라고 해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FM2080의 인간됨됨이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대화 마지막에 그는 무척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모어의 이야기를 꺼냈다. 파운데이션에 온 뒤로 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모어가 말했다는 것이다. 질투심이나 불안감 때문인 것 같은데 어느 쪽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모어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어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홀로그램에게 위로를 받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FM2080과의 만남 이후 나와 모어의 사이는 급격히 좋아졌다. 그날 밤 모어는 내 방문을 두드렸고 우리는 지난 몇 달간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섹스를 했다. 나는 모어에게 무당이나 샤먼 따위를 통해서 망자와 접촉하려는 사람들의 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죽은 이들은 현명해. 현생에 막힌 점을 풀어주잖아. 모어가 땀으로 흥건한 몸을 수건으로 가리며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며 반문했다. 누가 죽은 사람인데? 오전 11시, 그리고 밤 9시, 하루 2번 FM2080을 만났다. 허락된 최대 시간은 한 번에 2시간이었고 나는 매번 그 시간을 가득 채웠다. 이야기는 대부분 그가 했다. 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었고 접근 경로는 매번 독특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볼 때 그것의 내부와 인과관계를 들여다본다면 그는 그 문제와 유사한 종류의 다른 문제를 찾고 그 사이의 관계를 범주화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밖으로 나가고 추상화시키고 용해시킨다. 그러면 존재에 드리워진 이데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얘기였지만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정신 차리면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다. 모어와 함께 잠들고 밥 먹고 FN2080과 대화하고 다시 모어와 함께 잠들고 닥터 슈멜이 우리에게 제안한 기간은 10일이었다. 보통 10일 정도면 부활인들이 안정을 찾는다고 했다. 물론 FM2080은 그날 바로 안정된 상태였지만 말이다.
나는 모어에게 분기별로 한 번씩 니온다이라 파운데이션에 오자고 제안했다. 환경도 훌륭하고 대화도 즐겁고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FM2080 역시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파운데이션을 벗어나지 못하니 얼마나 심심하겠나. 당연히 모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생각해보자고 했다. 그녀보다 내가 FM2080과 더 가까이 지내는 걸 질투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나처럼 하루 2번 있는 만남을 모두 챙기지도 않았다. 반면 나와의 섹스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녀와 사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졸탄의 소식을 들은 건 그 즈음이다.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엄청난 소동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졸탄과 그의 와이프가 대판 싸웠다는 것이다. 부활까지 해서 부부싸움이라니. 하지만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이해가 갔다. 졸탄의 와이프는 다시 죽길 원했는데 죽을 방도가 없었단다. 예전에는 면도날로 손목을 긋거나 테라스 밖으로 뛰어내리면 됐는데 홀로그램이 된 지금은 어떻게 자살해야 하나. 자살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철학적 문제인데 그 문제가 원천 봉쇄되어 버린 것이다. 졸탄은 잘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죽느냐 마느냐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축복 아니냐고. 이제 셰익스피어나 카미는 그만 읽을 때가 됐다고 말이다. 내 이야기를 들은 유리가 말했다. 근데 찾아보니까 졸탄이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졸탄이 파운데이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모르는데? 아무튼 냉동이랑 부활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는 그가 아내를 죽인 거야. 영원히 자신의 손아귀 안에 두려고. 너무 무서운데? 나는 졸탄의 푸른 눈을 떠올렸다.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와 항공모함 같은 손도. 더 무서운 거 알려줄까? 뭐? FM2080도 지분이 있어. 파운데이션에. 그럴 수 있지. 유명 수학자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왜? 대치동 수학 강사하는 친구가 FM 그놈이랑 대학 동기였는데 학계에서 악명이 높대. 친구의 증명이 인정 못 받은 이유도 그가 방해해서래. 왜 방해했는데? 몰라. 질투심이 많나 봐. 아니야. 질투심 없던데. 완전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나는 그날 밤 모어에게 유리가 해준 이야기를 들려줬다. 모어는 이쪽 사업이 낯설다 보니 별별 뒷소문이 다 있다고 말했다.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푹 자둬. 모어가 말했다. 잠에서 깼을 때 처음 느낀 건 뱃속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느낌이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건가 생각했지만 그것과는 달랐다. 배는 고프지 않았다. 굶주림을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것처럼 위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느낀 감각의 핵심은 가볍다는 것이었다. 몸 전체가 가볍게 느껴졌고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눈앞에 모어와 닥터 쉬멜이 보이는데 시선을 돌려 주변을 바라보려 해도 시선이 전혀 이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건 마비된 느낌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흡사 내가 컴컴한 원통 속에 있고 크게 난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야 할까. 어때요? 괜찮아요? 모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뭐, 근데 좀 이상해. 하지만 내 목소리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다. 좋아, 완벽해. 곧 내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마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방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모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봤다. 완전히 제어 가능해. 내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질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FM2080 돌아온 걸 축하합니다. 닥터 슈멜이 말하며 나와 포옹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문득 졸탄이 한 말이 생각났다. 정신의 엑기스를 다른 DNA에 더 씌울 수 있다. 그때 머릿속에서 FM의 말이 들렸다.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말 들려요?